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하이루. 예.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런 걸 원하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오늘은 종합예술인 개그우먼 김세아 씨를 모셨습니다. 방청객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종합예술인 개지컬 배우, 네, 그리고 DJ 겸 리포터도 하고 정말 일이라면 뭐 마다하지 않고 다 하고 있는 개그우먼 김세아입니다. 오늘 메이크업 너무 예쁜데요? 예쁜가요? 사실은 오전에 녹화가 있었어요. 이제 스케줄 있는 날은 아무래도 오전부터 이제 연예인 놀이를 하기 때문에 예, 되도록이면 자기 맞아요. 직전까지는 지우지 않아요. 예. 어떻게 오늘 메이크업을 하신 건가요? 아니, 저는 그냥 생얼로 마스크 쓰고 일하다가 네. 유튜브를 위해서 우리 막내딸이 해준. 어머 세상에. 아니 오늘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오늘 약간 좀 그 비바람 맞고 오신 듯한 느낌의 헤어스타일 너무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게 느낌 있으시네요. 아름다우십니다. 진행을 하시죠? 그냥. 제가 아주 주객이 전도됐네. 죄송합니다. 예, 뭐 물어보세요. 제가 조근조근 대답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세아 씨랑 방송하면서 이 세아 씨의 그 재미있는 것도 그렇지만 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그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이 돼서 엄청 편안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연예인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벽을 두고 이런 게 없이 그러니까 스튜디오 안에서나 스튜디오 밖에서나 항상 똑같은 모습이 되게 좋게 인상이 남아서 꼭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사실은 저는 방송국은 사실 스튜디오 아니나 밖이나 네. 방송국 아니잖아요. 네. 방송국 안에서만큼은 돈 받은 만큼 네, 일단은 나서기 전까지는 네.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파이팅 넘치게 혼자서 감동했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가서 차에서 이렇게 내려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40이 되다 보니까 정말요? 네, 이게 에너지를 막 발산하다 보면 세아 씨가 급격한- 벌써 진짜 40이라 나이 어디로 드셨나? 제가 세는 나이로 이제 딱 40이 됐네요. 81년생이니까. 네. 그렇죠. 나도 먹으니까. 그래서 뭐 파이팅 넘치긴 하는데 음. 20대 때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이제 그런 거더라고요. 집에 갔을 때 얼마나 이제 녹초가 되느냐. 저도 방송을 다녀보지만 이 방송에 입문하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어렵죠. 많이 입문하더라도 살아남기가 쉽지도 않고. 근데 맞아요. 어릴 때부터 이런 방송 쪽에 목표를 두고 도전을 하신 건지 아니면 우연한 기회에 되신 건지 궁금했어요. 저는 방송에, 그러니까 개구먼이라는 직업을 직업으로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그냥 웃기는 거 하고 남 앞에 나서는 걸 진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치원 때도 우리가 발표회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재롱잔치를 하거나 아니면 졸업식 때도 누가 이 답사송사를 하느냐 뭐 이런 거 관건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어머니들이 막 내 자식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저는 제가 너무 손 들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임금님과 나무꾼이란 연극을 한다 그러면 내가 무조건 임금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무꾼이 주인공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내가 임금님이 주인공인 줄 알고 임금님을 안 시켜준다고. 그때 선생님이 임금님 남자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약간 고정관념이죠. 이제 임금하고 나무꾼이 다 남자여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유치원을 안 간다고 떼를 써가지고 선생님이 결국에는 임금님을 교체했어요. 저는 이제 임금님을 무조건 하고 싶고 임금님이 있어 보이니까 나무꾼보다는. 그래서 결국은 임금님을 했고 그 다음에 유치원 졸업식 때도 그 이제 대표로 발표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우리 유치원 동기들을 대표로. 그것도 이제 결국엔 제가 또 쟁취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나서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튀고 나서고 아이들이 주목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반장 부반장은 관심이 1도 없어요. 오락부장을 책임지는 일은 싫고 웃기는 일은 오락부장도 책임지고 웃기는 거예요. 오락부장을 누가 하느냐. 이게 정말 저의 일생일대 관심사였고 만약에 오락부장 놓쳐본 적도 없지만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가 제 시골 그때 당시 국민학교죠. 1반, 2반이 있었는데 제가 1반일 때 이제 2반에 오락부장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쪽에 꼭 맞는 애가 저처럼 이렇게 좀 노는 거 좋아하고 튀는 애였는데 남자아이였어요. 그 친구하고 계속 라이벌이었죠.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소풍 가거나 이러면 더 웃겨야 되는 거야. 누가 더 웃기나. 누가 더 재밌게 이 반을 이끄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성장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업이 될 수 있구나 해서 개그맨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우물만 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SBS 제가 좀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래요?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KBS 공채 시험을 봤는데 제가 최종에서
그 당시 이제 TV로 제작을 했어요. 개그 콘테스트로. 자료화면 보시죠. 네, 아직 안 된다고 하네요. 안 보여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때랑 얼굴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때 안타깝게 떨어지고 그때 당시에 됐던 분이 개그맨 정종철 씨, 옥동자. 그분 기수 때 제가 이제 최종 떨어졌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MBC에서 또 공채 시험이 있었고 그것도 TV로 제작됐는데 거기서도 제가 12명 중에서 10명이 붙는데 제가 또 떨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붙었던 사람이 개그우먼 안선영 씨, 개그맨 손원수 씨, 허무개그 했던 그 팀. 뭐, 그분들이 이제 고기수고. 그렇게 계속 공채를 떨어지다가, 아, 나는 개그맨이 안 되려나 보다. 좀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나? 이게 나는 개그맨의 길이 아닌가 봐 싶어서 드라마 작가가 되려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동덕여대 방송연예과를 다닐 때였는데 극작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수업을 듣다 보니까 글 쓰는 것도 너무 재밌는 거지. 그래서 드라마를 막 썼어요. 와, 나 뭔가 이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거야. 너무 잘 써지는 거야. 술술술 60분 단막극을 기가 막히게 막 쓴 거예요. 막 한 석 달을 컵라면만 먹어가면서 확 써가지고 저랑 같이 사는 친구한테 딱 보여줬더니 친구가 읽어보더니 표절 드라마라고 작년마다 다 어디서 본 것 같은 표절 드라마.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읽어보니까 아, 진짜 그렇더라고. 이게 뭔가 막 이 어렸을 때 헤어졌던 친남매가 사랑에 빠져서 거기서부터 벌써 진부하죠. 그랬는데 여자 주인공이 이제 어쩐지 잘 써졌어. 시한부 선고를 받고 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또 이제 죽음을 맞게 되고 이 여동생의 또 그 화장을 또 해서 그거를 이렇게 냇가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뿌리는 이렇게 끝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제가 아 내가 드라마 작가는 그건 아닌가 보다 하고 있을 때 개그우먼 이경애 선배님이 제 학교 1년 선배님이셨는데 네, 동덕여대 이제 어떤 이유가 있으셔서 이제 한 학년 휴학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학년으로 수업을 받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컬트 오빠들이 우차사에서 한참 막 이렇게 컬트 패밀리 아이들과 함께 개그를 하실 때 개그맨 남자 아이들만 있었어요 그 회사에. 근데 이제 여자 개그우먼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경애 선배님한테 괜찮은 친구 있느냐 했을 때 이제 이경애 선배님이 제가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 사회도 보고 계속 축제 사회도 보고 하니까 저를 이제 소개해 주셔서 SBS 등촌동 그 우차사 녹화장에 가서 이제 거기서 오디션을 본 거죠. 컬투오빠들 앞에서.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좀 어렵게 됐고 그래서 SBS 특채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때가 언제예요? 그게 2003년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네, 4학년 1학기 끝나고 2학기 초에 네, 그렇게 하게 됐죠. 그때부터 이제 쭉 개그맨으로 개그맨 커리어를 쌓으시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세아 씨를 만난 게 전주 MBC 라디오 DJ. 네, 그때 맞아요. 이제 제가 그 건강 코너 맡으면서 들어갔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난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서 유명한 개그우먼이 네. 지방 라디오 DJ를 하고 있어서 왜 그랬지 했는데 어떤 인연으로 전주에 오셔서 DJ를 전주는 정말 저에게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도시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전주여고 출신이고. 아 진짜요? 네. 제가 고향이 완주군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 다른 곳에 가면은 이제 어디 사냐, 어디가 고향이냐 물어보고 항상 이제 완주군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전주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주 고향이 돼서 그냥 또 저의 고향이기도 했고 또 전주 MBC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전주 MBC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프로에서 고정 게스트를 했었어요. 고2 때요? 고2 때 교복을 입고. 세상에. 그게 또 인연이 어떻게 됐냐면 박경림 씨가 그랬다던데. 그렇죠. 이문세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서울파는 이제 박경림 씨고 여기 전주파는 김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주의 박경림처럼. 그래서 그 당시에 전주 MBC의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 자체 별이 빛나는 밤에죠. 그걸 진행하셨던 그 황윤택 씨라고 지금은 이제 전라북도 PD협회 협회장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그 프로에서 고등학생 명물을 찾아다니는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발탁이 돼서 그쵸 저희 학교에 오셨는데 이제 제가 웃겼죠. 그러니까 라디오 혹시 생각 있어요? 이제 이렇게 돼서 코너를 아예 그냥 덜커덩 주신 거예요. 그냥 뭐라도 해봐. 뭐라도 해봐. 그 당시에 작가님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근데 그때는 진짜 머리가 잘 돌아갈 때니까 진짜 뭐라도 했어요. 막 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어디서 자료가 부족했을 텐데. 저는 그 시대가 더 맞았던 것 같아요. 저 막 진짜? 글씨 써가지고 그 노트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벌떼 노래방이라고. 지금 전주 MBC 앞에 벌떼 노래방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거? 저 때문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우연히 일찍 찍고 너무 소름이지. 그 벌떼 노래방이라고 제가 이름을 짓고 각 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노래 잘한다는 친구들을 이렇게 토너먼트로 붙여가지고 개인기도 해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해서 점수를 줘서 최종 왕중왕전 가리는 요런 그런 코너를 진행했었죠. 청취율도 잘 나오고. 청취율까지는 제가 신경을 안 썼던 것 같고 뭐 이제 뭐 시그널성 이런 것도 없으니까 제가 막 다 립싱크 막 하고 막 비트박스 하고 고2 때. 네, 그 이제 윤택 오빠잖아요. 막 왔어 윤택 도령 왔어 막 이런 걸 했었어요 제가. 오, 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천재네 천재. 1년 넘게 했던 영재. 나도- 천재는 아니고 영재. 아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진행했던 그 추억이 있고 그 당시에 이렇게 제가 게스트를 하면서 아 이곳에 내가 언젠가 DJ로 와서 진행을 해야지. 왜냐면 이제 저는 서울에 가더라도 언젠가 고향에 와야겠다라는 고향에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저도 있었어요. 그래요. 저도. 네. 그러다가 이제 정말 좋은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2번도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딱 제안을 했을 때 이거다. 꿈이 이루어진. 꿈이 이루어진 어릴 거죠. 때 꿈이. 너무 소름 돋는 게 그래서- 결국에 그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네. 그래서 그런지 이충은 씨하고 김세아 씨가 할 때 케미가 너무 좋아서 저도 일부러 찾아듣고. 충원 씨가 원체 잘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또 이 더블 DJ는 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또 다른 분을 만나면 또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정말 작가님까지. 작가님까지 최수진 작가님까지 세 사람이 너무 신기할 정도로 네. 코드가 똑같아요. 무슨 오누이 같았어요. 셋이. 오누이요? 별로 서로 안 좋아하는데 서로 기분 나빠해요. 현실남매. 근데 인간적으로 정말 쌍둥이 같아. 일란성 쌍둥이. 아니 내가 갈 때마다 수진 씨하고 세아 씨하고 옷을 똑같이 입고 있었다니까요. 아 좀 그렇긴 했죠. 막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막 무슨 아니 근데 제가 처음 올 때 한 1년 반 전에 처음 DJ로 올 때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약간 차별화가 있었는데 점점 닮아가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식성이 닮아가고 계속 그 먹는 게 경쟁이 붙으니까 이게 점점점 옆으로 퍼지면서 정말 이제 쌍둥이가 된 거죠. 여기 지금 최수진 작가님 사진 나가고 있나요? 네, 지금 띄워주세요. 너무 방송 네. 많이 해가지고 이건 유튜브입니다. 아 네. 아 이거 안 되나요? 우리 감독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네. 근데 여하튼 고2 때부터면 18살 때부터 그렇죠. 이렇게 지금 40 가까이 한 비공식적으로는 그렇고 네. 이제 개그 프로로 데뷔한 건 2003년이고 그래요. 그래도 여하튼 상기를 외기를 쭉 걸어 오신 거잖아요. 그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전문직이잖아요. 그때부터 계산하자고 네. 하면 이제 은퇴해야 돼요. 지금 너무 오래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세아 씨를 보면은 DJ, 개그우먼, 또 뮤지컬, 또 리포터, 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네. 몸을 사리지 않고 일을 하시는데 정말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일 그런 일은 어떤 쪽이신지. 저요. 일단은 뭐 웃기는 게 좋아서 정말 웃기고 싶어서 개그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웃기는 걸 잘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이제 뮤지컬에서도 웃기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감초 역할. 이 뮤지컬이 계속 감동만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 많은 관객분들을 지루하지 않게 하려면 그 감초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시에 그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처음 들어왔었던 거는 지킬 앤 하이드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사정에서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뮤지컬 콜이 들어오더라고요. 재미있는 역할이. 노래도 잘하시는. 또 부끄럽게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와. 근데 처음 한번 딱 했을 때 제가 이제 진짜 좋아해라는 뮤지컬 작품을 했었거든요. 제일 처음 한 작품이. 거기서 이제 빵집 영자 역할이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웃기게 하고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이 개그 공개 코미디하고 또 다른 매력이 또 있더라고요. 이제 이 개그는 혼자 이 코너 안에서 3, 4분 동안 그 웃기는 걸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내려오는데 뮤지컬은 들어왔다가 또 하고 또 이런 또 재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웃음소리 또 이 객석의 반응을 빵빵 네, 바로바로 사운드.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개그 무대보다는 그 웃어주는 게 훨씬 더 너그러우세요. 이 뮤지컬 더 준비되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덜 웃겨도 막 터지니까 이게 또 희열이. 예. 그런 데서 또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리포터도 들어오죠. 이제 말을 잘하는 느낌이 있으셨는지 섭외가 들어와서 또 리포터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이제 라디오 DJ를 하게 되고 또 갑자기 또 이제 시사 프로가 들어서 또 시사도 하게 좀 되게 다양한 장르를 했던 다양한 것 같아요. 경험을 하면서. 네, 제가 약사 빼곤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약사밖에 안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모습은 밝고 재밌고 신나는 모습 우리는 세아 씨를 통해서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세아 씨 보면은 너무 이렇게 이렇게 한번 눈 마주치고 네. 위로받고 싶고 이렇게 그런 느낌인데 정작 세아 씨가 위로받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또 방송이라는 게 저도 가보면은 네.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방송을 했는데 입금이 잘 안 돼가지고 진짜요? 네, 뭐 그런 일도 있고 전 몰랐죠. 오. 그런 것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세아 씨도 네. 어떤 방송 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위기는 없었는지 그런 아픔은 없었는지 위기는 그때그때 항상 늘 도사리고 있죠. 왜냐면 정말 프리랜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막 정말 바쁠 때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영원히 쉴 수 있는 게 또 우리 직업이다 보니까 쉴 때도 맘 놓고 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쁠 때는 바빠서 놀러를 못 가고 일이 없을 때는 없으니까 언제 다시 돈을 벌지 모르니까 이 벌어놓은 돈을 또 못 쓰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서 사실 초창기 때는 이거를 잘 관리하는 그런 노하우도 없는 데다가 너무 나이도 어리니까 제가 우차사 딱 데뷔를 하고 비둘기 합창단에서 미녀 삼총사라고 에헤요 해서 이 씨름판 미녀 가수 3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한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비둘기 합창단 코너에 이 등퇴장하는 코너였는데 그게 이제 저의 첫 데뷔 무대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가요를 이렇게 씨름판 버전으로 부르는 거예요. 뭐 미나의 전화받아 같은 노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이효리의 텐미니 같은 거. 에헤요 차사타 텐미니 차사타 텐미니 차사타 텐미니 나간다 막 이런 거. 했었는데 6개월 딱 하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 코너가 내린 거예요. 미녀 삼총사가 이제 좀 물이 빠진 거지. 그런데 새 코너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덜커덕. 영원히 갈 줄 알고. 그렇지. 적어도 6개월은 더 갈 아니 줄 알고. 왜냐면 가요가 뭐 10,000곡이 넘는데 이것만 해도 10년을 하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덜 재밌는 거지. 패턴이 읽히니까. 근데 이제 처음이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코너를 준비하고 있을 때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곧 끝났네? 그래서 6개월을 제가 놀아요. 코너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하던 친구들 2명은 그때는 뭐 딴 일 한다고 하고 있고 이제 팀도 없고 혼자 6개월 동안 그 앞전에 벌었던 6개월 벌었던 돈으로 열심히 정말 김밥 사 먹어가면서 버텼죠. 그러다가 정말 우연찮게 그 당시에 정찬호 오빠가 그 컬투? 제 컬투 패밀리였으니까 소속사가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때 태균이 오빠가 약간 중국어를 이렇게 가짜 중국어죠. 제시와라자마나지 뭐 난자 완수 이거 하셨고 그다음에 나몰라 패밀리의 그 김태환 씨 있잖아요. 태환이가 또 이제 뭐 외계인 흉내를 내라 이렇게 외계인 한다고 제가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상한 월드뉴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각 나라를 연결하는 것처럼 해서 한번 해보자. 야, 다른 언어 되는 사람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외국어라고 막 이렇게 흉내내고 다녔어도 막 이런 걸 했었거든요. 브라질 말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러시아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말씀을 드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알자지라 방송이 막 이슈일 때였어요. 그럼 아랍 뉴스로 해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상한 월드뉴스에 마지막 연결되는 알까리라 뉴스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6개월 만에 이제 백수를 벗고 다시 코너에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제가 지금까지 승승장구는 아닌데 그냥 지금까지 안 쉬고 일을 계속 했어요. 네, 이제 그때 안 거지. 그때 한번 혹독하게 6개월을 돌아보고 이거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있을 때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는 코너를 계속 오버랩 시켰고 그 다음에 제가 꼭 개그 프로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어떤 저만의 그런 딱 그
구조를 만들었죠. 이 일이 없으면 이 일이라도 있게, 이 일이 없으면 이 일이라도 있게 이런 식으로 생계형 연예인으로 네, 제가 이제 그러면은 세아 씨 같은 소속사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컬트 패밀리에 2008년도까지 있었고요. 그 후에는 계속 혼자 프리로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보면은 경제적으로 조금 불안하니까 어떤 목돈이 생기면 투자를 한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하던데 중간에 그런 거는 없으셨어요? 제가 엄청 또 소심해요. 그리고 사람을 잘 못 믿어요. 이게 좀 몇 번 당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저도 아직 약사님 못 믿어요. 급전 좀 땡기려고 그랬더니 아이 눈치가 그래가지고 제가 좀 되게 좀 엄청 보기에는 되게 화통해 보이고 막 뭔가 저지를 것 같은데 누가 막 얘기하잖아요. 저 특히나 주변에서 이렇게 막 이거 좋아 저거 좋아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약간 매의 눈으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출발을 했던 동료들 중에서도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또 돈을 잘 굴려가지고 막 빌딩주가 되신 분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세아 씨는 그냥 따박따박 출연료 들어오는 거 모아서 맞아요. 진짜 고스란히 그냥 저금만 하고 예, 정말 예금만 해요. 예금만 하고 뭘 하지 않아요.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왜냐면 그냥 불안해요. 그리고 누가 만약에 뭘 해서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저는 그냥 저하고 별개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 막 걔가 그거 했으니까 나도 해볼까 그거를 못해요. 소심해가지고. 아마 그래서 더 한우물을 파고 방송계에서 끊임없이 사실 세아 씨 나이대의 동기들 중에서 지금 세아 씨가 적지 않은 나이인데 네. 계속 활동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워낙에 예를 들면 워낙 집도 좀 사는 데다가 뭔가 이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이건 그냥 정말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이제 방송에 임하는 그 마음이 그분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예를 들면 그 생계는 일단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쓰시는 분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어줄 사람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아니 근데 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세아 씨가 이 전주에 살면서 부모님이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엄청 효녀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저희 부모님이 그냥 정말 평범하신 부모님이세요. 예를 들면 아버지도 공무원이셨고 그냥 어머니도 이제 살림하시면서 저희가 또 농사도 같이 졌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걱정을 하는 집은 아니었는데 저희 아버지 근검 절약하시는. 근검 절약이 어떻게 왜 절약이 됐냐면 저희 아버지가 없는 돈에 자꾸 일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막 우리에게 막 유산을 남겨준다고 막 땅을 없는 돈에 사니까 계속 빚만 갚는 집이 계속 빚을 갚아왔어요. 없는 돈에 공무원을 하시면서 없는 돈에 막 계속 막 뭐 이렇게 막 건물을 지신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늘 돈이 없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시면 학자금은 거기서 나라에서 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했지만 늘 이제 엄마가 뭔가를 메꾸기 위해서 아니 학자금도 원래는 너 4년제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가라 해서 제가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전 개그맨 활동 한참 하고 있는데 전화 오신 거예요. 학자금 대출 받은 거 1,200만 원 남았으니까 네가 갚아라. 제가 아버지 저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결혼할 때 10원 장 안 받을 테니까 이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또 합의가 돼서 그래서 갚아주셨거든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살고 계시지 않아요?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원래 저희는 이제 언니, 오빠 저고요. 저는 이제 막내였구나. 안 낳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좀 살림이 나아지면서 그럼 하나 더 낳아볼까 이런 페이스로 해서 낳았는데 그것도 이제 원래 아들을 낳으려고 딸 둘에 아들 둘 낳자. 아버지 형제분들이 다 이제 딸 둘에 아들 둘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보자 했는데 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요. 복덩이죠. 복덩이. 지금껏 엄마 아빠 옆에서 항상 웃음을 주고 있고. 뭐 집에서 항상 이렇게 큰 소리 나고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니 이게 이상하게 저희 부모님은 그냥 평생 두 분 연애 결혼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평생 싸우시고 어제도 싸우고 오늘도 싸우고 계속 싸워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그럼 막 그럴 거면 이혼을 해라. 근데 이혼하라고 한다고. 막 이게 딸이냐고 막 또 저한테 막 두 분이 같이 공세를. 아니 근데 내가 알기로 세아 씨 예쁜 사랑하고 있잖아요. 저요. 네. 근데 부모님께서 빨리 결혼하라고 막 분가하라고 안 하세요? 아니요. 저희 엄마가 남친구를 안쓰럽게 생각해요. 네 성격 누가 받아주냐. 너네 지키는 자식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넌 혼자 살으라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최대한 늦게 가보려고 좀 하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곧 그분이 외국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저를 이제 3년째 겪고 계신데, 이제 저를 너무 파악을 많이 하신 거죠. 너무 이제 성격을 아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자친구 진짜 완전 crazy girlfriend라고. 이틀 파이팅하고 이틀 스마일 한다고. 뭐 그런 상태예요. 네. 그 예쁜 사랑 하고 있어서 보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건 그래요. 근데 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제가 그동안에 좀, 제대로,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짝꿍을 못 만나봤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자주 보지 않아도 편하고 마음이, 신뢰를 주는 유일한 사람이라서, 이분을 만나면서 제가 일이 더 잘 되고, 마음이 편하니까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약사하면서 뭐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또 제가 추구하는 삶이 있거든요. 네. 방향성. 그거 있듯이 세아 씨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예쁜 사랑하고 또 부모님한테 잘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어서 세아 씨의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되게 지금 가장 심각하게 하는 고민이 이거예요.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의 그 목표를 항상 썼었거든요. 뭐 몇 살에는 이렇게 돼 있을 것이다. 몇 살에는 이렇게 돼 있을 것이고 또 1년의 목표를 써요. 1년. 연초가 되면 1년에 난 뭐 할 거고 나는 방송연예 대상에서 상을 받을 거고 대학원에 입학할 거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을 썼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그걸 거의 다 이룬 거예요. 2가지만 못 이뤘어요. 결혼하고 대학원 진학. 근데 제가 공부는 또 너무 또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2개 빼고는 제가 하고 싶은 거 거의 다 했고, 상도 받아봤고, 이제 다 이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이 세우는 계획 중에서 30살, 35까지는 썼던 것 같은데, 그 후로 이걸 안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고민이 그거예요. 난 어떤 목표를 살아야 될까? 뭘 앞으로 더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좀 너무 다 해버려서 하고 싶은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이 그 고민이에요. 다시 목표를 설정해야겠다. 뭘 할까? 근데 제가 이제 세아 씨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제 40대가 떠올라요. 왜요? 제가 아이 셋을 낳고 40이 됐거든요. 네. 딱 40이 됐는데 시골에 봉동이잖아요. 네. 저도 완주군 봉동에서 약국을 하면서 40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너무 막막해져요. 40살인데 나는 애기 셋이고 난 이렇게 애 키우고 동네에서 작은 약국 하다가 내 인생은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세상을 둘러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디에 내 위치가 있어야 되나 하고 봤을 때 내가 내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도 건강하게 하고 나도 건강하게 하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하는 삶에 기여하고 싶다. 이런 방향성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목표를 세우진 않았어요, 사실. 40살에서 50살, 이제 10년은 앞으로 50살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보면 10대는 부모님의 딸로 살았고, 20대는 이제 학생으로서, 뭐 우리 때는 운동권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네네. 열심히 사회운동하면서 살았고, 30대는 결혼하고 육아하면서 살았는데, 40대는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제가 한 거는 저는 이제 목표나 계획은 세우지 않았어요. 40 정도 살아보니까 목표나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에 내가 가둬져서 너무 힘들고 계획이 있으면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나 계획은 의미가 없다. 다만 방향성은 세울 필요가 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내가 돈의 가치를 둘 것인가, 사람의 가치를 둘 것인가, 어떤 기여의 가치를 둘 것인가 해서 저는 이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또 약을 통해서 사람들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걸 해보자. 근데 그 전까지 약국을 할 때 그렇다고 내 삶이 변한 건 없었어요. 30대에도 약국을 했고 40대에도 약국을 했는데 방향성이 달라지니까 하는 일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냥 조제하고 투약하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뭐 이제 그런 고민을 했다면 지금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그렇게 방향성을 정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글을 쓰게 됐고 이 글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책을 내게 됐고 방송에 나가게 됐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게 됐고 이렇게 변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강의를 해야겠다, 방송에 나가야겠다, MBC에 나가야겠다, 뭐 이런 목표를 세운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세아 씨가 이런 고민이 들었을 때 목표나 계획 말고 방향성, 어떤 사람이 돼야,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그것만 정하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지금 세아 씨가 하듯이
그냥 하더라도 저절로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그렇군요. 아, 제가 요즘에 그렇게 자연인이다를 재밌게 봐요. 네. 그냥 정말 마음 한켠에 그렇게 또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또 있나 맞아요. 봐요. 네네네. 그래서 어쩌면 좀 잘 이렇게 노후를 좀 빨리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어요. 네네. 왜냐면 너무 제가 너무 많이 달려온 것 같기도 해요. 앞만 보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 중심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김세아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사실은 내면의 외침도 잠깐 쉬고 싶은 그쵸. 것도 참고 어떻게 보면은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오로지 그건 아니에요.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그거는 정말 안 참고 먹었던 것 이거.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방향성. 방향성을 한번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또 제가 궁금한 건 제가 약사다 보니까 네. 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살지만 이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몸의 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건강해서 이렇게 맞아요. 꺾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질병으로 맞아요. 꼬리표를 달고 꿈이 좌절되고 막 이러는 걸 많이 보는데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요. 진짜 작년에 이제 확 한번 이제 좀 수술도 하고 뭔가 적신호가 확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부랴부랴 조금 챙겨 먹기 시작한 거죠. 안 그래도 많이 먹기도 하지만 그래도 영양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고 먹자. 그래서 막 비타민도 먹고 또 유튜브에 뭐가 좋다 하면 막 먹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즘에 제가 최근에 빠졌던 게 이제 비타민 메가도스에 막 빠져서 또 과복용하는 것도 좀 해보고. 근데 좀 제가 단점이 뭘 오래 못해요. 그래서 바짝 한 2, 3주 하다가 또 갑자기 또 구충제에 열풍이 불어가지고 알벤다졸을 또 20개를 사가지고 그걸 또 며칠 먹다가 또 제가 또 오래 못해요. 또 그래서 그걸 또 먹다가 전 좀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전 알벤다졸을 먹고 제가 여기 좀 간헐적 통증이 있었는데 그게 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군요.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이제는 제가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너무 일 중독자처럼 살다 보니까 집에 와도 제대로 못 쉬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막 영어를 공부해야지. 어차피 하지도 않고 잘 거면서 계속 시달리는 거야. 영어를 해야 되는데 책을 한 권 다 읽고 자야 되는데 이거를 맨날 시달리고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삶을 좀 먹더라고요. 어차피 그렇게 생각해도 공부 안 했거든요. 영어책 맨날 앞에 첫 페이지, 두 페이지만 읽고 안 읽은 책이 수두룩해요. 그래 이렇게 살지 말자. 어차피 안 읽을 건 읽지 말자. 이렇게 해서 집에 오면 정말 쉬고 그런 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좀 잠의 질도 좋아지고 좀 쉬는 것 같고 좀 그렇더라고요. 많이 삶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일을 많이 경험해서 끝까지 가봤기 때문에 이제 다른 쪽으로 터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신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은근 책이 많은데 이 책이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 읽어서 많은 게 아니라 늘 뭘 읽어야 되는데 그걸 또 사고 이걸 읽고 자야 되는데 그걸 옆에다 두고 그러니까 머리맡에다 두면 읽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법 같은 그런 게 생기나 봐요. 그렇게 책만 많아요. 그래 읽질 않네. 근데 책이라도 사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안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책이 얼마나 깊은 숙면을 유도하는 데 좋은데요. 정말